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민을 준비하시면서 특히 뉴욕 쪽으로 오실 분들 집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냐 마냐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집을 사는 그런 표준적인 절차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한국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내용이고 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렇게 이민자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자가 집을 살 때 그리고 유학생이나 주재원 같은 경우 주재원들은 보통 그 회사에서 집을 얻어주죠. 아예 내 마음대로 구할 수 없죠 보통은. 그래서 어느 동네 그렇게 뉴저지 이렇게 보통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얼마까지 이렇게 제한이 있으니까 유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잣집 자녀들 빼놓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또 사정이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주마다 시마다 규정과 경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뉴욕시의 경우로 말씀을 드립니다. LA만 해도 또 뉴욕하고 틀리니까요. 그리고 좋은 동네의 수준에 맞는 현찰 구입을 저는 항상 권장합니다. 몰개지 없이. 왜 그러면 초기 이민자들은 몰개지 바가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거지 제가 주택 매매나 혹은 구입 이런 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필요하신 내용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뉴욕시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든가 하면 아마 친절하게 연락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뉴욕에는 주택이 구입하는데 자기가 살 집, 주택이라고 그랬지만 꼭 주택은 아니죠. 하여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업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맨하탄의 대부분 아파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집값이 그래도 다른 종류 앞으로 나올 콘도나 혹은 개인 주택에 비하면 싼 편이죠. 왜 그러냐면 그 코업 자체가 몰개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걸 코업 몰개지라고 그러는데 그 코업 몰개지가 들어가서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비가 비쌉니다. 물론 세금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받긴 하지만 또 보험은 개인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심사가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개인적인 어떤 재정 상태라든가 혹은 직업이 뭐고 어떤 너무 많은 기자들이 와서 여기서 저 사람을 귀찮게 하고 또 우리도 시끄럽고 싫다 그런 경우에는 떨어뜨리죠. 그래서 리처드 닉슨이 코업 어플리케이션 냈다가 코업 측에서 거부를 했죠.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못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코업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콘도 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를 내고 이제 일정 부분 관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들 아무한테나 팔든 상관이 없죠. 코업하고 콘도의 가장 큰 차이는 코업 아파트는 주택을 자기가 살 권리를 사는 거고 콘도 아파트는 물건 자체를 사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콘도가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겠죠. 맨하탄 콘도 같은 거는 요새 관리비가 좀 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광고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콘도형 코업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대부분 마음대로 좀 사고 파는 게 용이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 집이 있겠죠. 뉴욕에는 특별히 오래된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좀 그렇게 다른 지방은 미국에 어딜 가든 다 리빙 빅이죠. 크게 살지. 근데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00 스퀘어 피트, 그러니까 350
50스퀘어피트가 대략 한 10평에 해당되나? 35스퀘어피트가 한 평이니까 대략 한 30몇 평, 그 정도 되는 것들이 그래도 좀 큰 아파트나 그런 거에 속하고, 개인 집들도 한 50평에서 60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물론 몇 천만 불 올라가는 집들이야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땅이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죠. 그다음에 관리를 이제 알아서 혼자 해야 되는 그런 개인집이죠. 개인집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뉴욕시에서 이민자들이 온다 그러면 권장하는 지역은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맨하탄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비싸기도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그 맨하탄의 그 어퍼 이스트나 어퍼 웨스트 아주 비싼 지역 정도를 빼놓고는 가족이 살기에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맨하탄은 물가도 그 뉴욕시 다른 지역보다 한 배 반에서 2배 정도 비싸고요. 그 한국의 강남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강남 가면 음식점도 비싸고 슈퍼마켓도 비싸고 뭐든지 비싸죠.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권장하지 않는 게, 뉴욕도 역시 그 대중교통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행 버스도 있고 시내에서,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할 때 빨리 가는 방법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 지하철 한 달 무제한권 타면 120 몇 불인가 128불인가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하철이 굉장히 자주 다닙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래서 맨하탄은 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권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지역은 조용하고 안전한 지역, 또 상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 브루클린에서는 베이리지라고 그 베라존 에러스 브리지 앞에 있는 동네, 파크슬롭, 여기도 굉장히 고급 동네죠. 파크슬롭은 다운타운 브루클린에서 그 공원 옆에 있는 그런 동네고, 그다음에 퀸즈에 가면 아스토리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인데 거기가 그래도 아직도 비교적 깨끗하고, 포레스트 힐, 여기는 교통이 아주 좋죠. 그리고 치안이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권장한 이 네 곳 말고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곳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통이 편하다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가족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약점이 뭐냐면 한인 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한국 식품점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도 되고 차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보러 가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살만한 곳이죠. 그 뉴욕시는 한국처럼 학군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욕시는 중학교도 특수중학교가 있고 시험을 봐서 가는데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특목고가 많아서 그 입학시험을 봐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살든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시내 안에만 살면. 그런데 이제 안전도와 범죄율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안전도와 범죄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뉴욕시에 살면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것, 24시간 가게가 문을 여는 것, 새벽 1~2시에 걸어 다녀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위에 나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어디 가도, 세계 어디 가도, 아무리 좋은 동네 가도 사고가 나려면 나니까 개인이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산다고 치면, 집을 좋은 걸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집 소유시 경비를 알아보면, 먼저 살 때, 뉴욕에서는, 다른 데는 틀립니다. 뉴욕에서는 사는 사람한테 부동산비는 없습니다. 부동산비는 판매자가 그 판매 가격의 6%를 주는 게 스탠다드, 굉장히 좀 많죠. 부동산비가. 근데 살 때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다음에 정부에 내는 매매세가 있고, 매매세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징 비용이라 그래갖고 집값의 6에서 10% 정도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느 동네는 변호사가 필요 없지만 뉴욕 같은 곳에는 변호사를 써야 되거든요. 변호사를 쓰는데 이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또 집을 검사해야죠. 집을 사기 전에 전문가가 와서. 그리고 또 타이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은 뭐냐면 집 등기죠. 등기를 확인해보고 또 등기가 제대로 돼 있나. 그 다음에 완전히 등기 이전이 끝날 때까지 그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거 보전해주는 그런 보험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타이틀 보험이라는 걸 또 보통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집값의 6에서 10% 정도. 그리고 만약에 몰개지를 얻는다 그러면 또 거기에 무슨 프로세싱 피가 있고 그 변호사 은행 측 변호사비도 그 몰개지 얻는 사람이 내야죠.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를 보통 연 세금 값의 1% 정도의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뉴욕시는 그 주변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교육세가 없습니다. 왜? 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교육세를 내는 세금으로 교육세를 따로 안 걷고도 학교 운영이 되죠. 그래서 시가 사실 알고 보면 세금은 좀 싼 편인데 주변 롱아일랜드나 뭐 업스테이트 혹은 뉴저지보다. 그 대신 이제 맨하탄은 또 그 맨하탄 세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 하면 뭐 50만 불 집값이다 그러면 세금을 1년에 한 5천 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5천 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모기지를 얻은 모기지 보험이라는 걸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기지를 준 회사에서 주택보험을 꼭 들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외로 나가고, 한 차로 샀다 그래도 주택보험은 드는 게 좋으니까 모기지 보험 필요 없지만 주택보험비가 또 나가겠죠. 연에 한 뭐 1,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불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모기지 이자 및 세금에 대해서는 그 과거에는 무제한 그냥 그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만 달러까지만, 10,000달러까지만 세금 혜택이 있죠. 그래서 모기지 이자, 모기지 원금은 포함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대한 세금, 그런 거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시 그 6%의 부동산비, 물론 그 부동산하고 얘기해서 이걸 깎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인터넷 부동산에 내놓는 부동산비가 2% 정도죠. 그리고 일부 코앞에서는 컨도는 그런 거 없는데 코앞에서 플립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걸 팔아서 이익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우리 코앞 그 협동조합에 내놓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앞을 살 때는 플립 텍스가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양도소득세가 개인 일생 동안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값이 50만 달러까지 부부의 경우에 오른 데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을 50만 달러에 팔아서 60만 달러짜리 집을 뭐 일정 기간 내에 6개월 내에 샀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유예가 됩니다. 낼 필요가 없고 계속 또 새 집에 가서 살면 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팔 때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1가구 1주택 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채를 사든 상관없고, 하여간 이익을 본 차액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돼 가지고 소득세를 내야죠. 한 번에 그걸 내야죠. 예를 들면 50만 불에 사서 70만 불에 팔았다 그러면 20만 불이 자기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70만 불에 팔아서 8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죠. 당장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판 데서 뭐 120만 불에 팔았다 그러면 처음에 산 돈 50만 불에 비교해서 70만 불이 남았으니까 거기서 부부가 다 있다 그러면 50만 불을 빼고 20만 불을 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한국보다는 세금이 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보유세는 뭐 약간 높을지, 근데 뭐 최근에는 한국도 보유세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집 수입이 이런 정도의 경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민 오시는 분들한테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뭐 어디 집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자기 집을 사라고, 그것도 기왕이면 뭐겠지 얻지 말고 그냥 그 돈 되는 만큼 그 수준에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월세방을 살았다 그러면 갑자기 뭐 뉴욕에서 집이 생길 방법은 없는 거죠. 서울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10억이다. 그럼 한 8만 불 되죠. 80만 불 되죠. 그러면 뭐 한 60만 불짜리 아파트를 사고 조금해도, 그리고 뭐 아마 집값 자체는 서울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뉴욕이 쌀 겁니다. 맨하탄은 강남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다른 주변은 시 안에 있는 주변 그 지역은 다른 그 서울의 뭐 교외까지는 아니고 서울의 다른 구들, 강남에 아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가격이 사이즈도 비슷한 정도를 살 수 있고, 맨하탄만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유학생들이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뭐 한 달에 3,000불, 4,000불짜리 그 조그만 아파트 살면서 여기는 무지하게 비싸고 헛소리 해대가지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그럼 과연 서울 강남에 뭐 무슨 그 주상복합 뭐 이런데 원룸이나 뭐 이런데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살면서 그런 얘기 하냐? 뭐 엄마네 집에 들어가서 사니까 그런 얘기 없겠죠,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집을 꼭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뉴욕은 렌트비가, 월세가 비싸죠. 전세라는 건 없으니까. 전세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큰 목돈이 있으면 집을 사고 말지 뭐하러 뭐 남의 그 전세를 얻겠습니까? 전세도 매석인데. 뉴욕은 제일 싼 거 같은 경우에는 원베드룸, 침실 하나 있고 리빙룸 하나 있는 거, 맨하탄 말고 약간 교외 지역에는 뭐 20만 불 약간 넘는 수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괜찮은 동네에. 뭐 한국하고는 틀리게 여기서는 뭐 30층, 50층짜리 아파트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3층, 뭐 4층 뭐 이 정도죠. 그리고 이제 집을 아무래도 사면 관리 상태가 훨씬 낫죠. 내 집이니까 더 잘 또 깨끗하게 쓰기도 하고, 월세 사는 사람들이 나갈 때 꼭 꼬장 부리고 뭐 부셔놓고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주인한테 뭘 고쳐달라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아침에 전화해서 저녁에 고쳐주는 게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급하면 내 돈 내고 내가 고쳐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뉴욕이 도시의 크기는 서울의 한 1.5배 정도 되나요? 2배 조금 안 되고. 근데 인구는 800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불법 체류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면 900만 정도 된다고, 공식적으로는 840만입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뭐 굉장히 그 뉴욕은 집에 대한 규정이 엄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베이리지 뭐 이런 동네는, 그다음에 그 제가 권장한 동네들, 그런 데는 많은 동네가 6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합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정도에서 오늘 뉴욕에서 집을 사고 또 팔고 하는 그런 과정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늘 알아본 내용은 이제 이민을 오실 분들이 뉴욕에 가서 집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과연 실질적으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뉴욕의 집값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뉴욕의 집값을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를 들어가면 슈퍼 그러죠. 그 아파트 뭐 청소하고 고쳐주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그 슈퍼바이저는
우리보다 윗사람이죠. 슈퍼바이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슈퍼인텐던트, 관리인. 그렇죠? 아파트 관리인. 혹은 한국에서는 경비 그러는데 여기는 경비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슈퍼라고 얘기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